유튜브에 여러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저 같은 시댁이 또 있을까요? 제가 잘 대처했는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20대 초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7년의 장기 연애를 끝으로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장기 연애 커플에서 결혼까지 한 경우였죠. 주변 친구들도 부러워 했었고요. 7년 동안 지금의 남편과 만나면서 어머님, 아버님과는 자주 식사를 할 정도로 친밀하게 지냈어요. 어머님께서 특히 딸처럼 예뻐해 주셨고 혹시라도 저와 남편이 싸우게 되면 아들, 혹시라도 우리 현정이한테 잘못하는 일 있으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라. 나는 무조건 우리 현정이 편이니까 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버님에게 좋은 면만 보고 결혼을 선뜻 결심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계획을 곧잘 세우고 실행에 잘 옮기는 편이라 결혼식부터 예물 예단에 신혼집 구하는 것까지 문제없이 착착 진행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머님도 너무 좋아라 해주셨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워낙 바쁘셔서 결혼식 준비는 잘 못 도와주셨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혼자 엄마가 저 키우시느라 참 바쁘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뭐든 혼자 하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야무지게 다 척척 잘 해내서 칭찬을 받는 것이 익숙한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친정엄마의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시댁에도 손 안 벌리고 신혼부부 대출을 이용해 가장 저렴한 근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구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어쩌면 그렇게 알뜰하냐고 칭찬해 주셔서 더욱 보람이 있었고요. 어쩌면 우리 며느리는 이렇게 알아서 척척 다 잘하는지 우리 아들이 정말 장가를 잘 갔다니까. 우리 현정이는 이제 내 딸이나 다름없어. 알지? 뭐든 힘든 거 있으면 말하고. 아, 그리고 안사돈께서 많이 바쁘시다고 했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우리는 괜찮으니까. 네, 어머님.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저희 엄마 업무 특성상 아무래도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제가 더 신경 쓰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든든하네요. 그래, 여보야. 우리 엄마는 나보다 여보를 더 좋아하잖아. 그래서 우리 신혼집도 친정보다 시댁에 가깝게 구한 거고. 여러모로 우리 엄마가 도움 많이 주실 테니까 그냥 받아. 이럴 때 보면 내가 사위 같다니까. 여보가 우리 엄마 딸 같고. 그래, 으이구, 정서방이라고 불러줄까? 으이구, 저것도 아들이라고. 내가 이러고 살았다, 현정아. 피곤할 텐데 얼른 신혼집 가서 쉬어. 오늘 너무 고생했다. 네,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오늘 한길 수월했는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제 들어가 볼게요. 남은 짐은 남편 보내서 가져갈게요. 이렇게 이삿날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셔서 저는 사실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에게 평소에 더 많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엄마는 다른 분들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직업이라 표면적으로는 경찰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국정원 소속이시거든요. 이것도 익명사연으로 보낼 수 있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요. 그래서 저는 제 남편은 물론이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 번도 엄마의 진짜 직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화이트 요원이어서 블랙 요원들 소위 얘기하는 간첩처럼 위험한 일에 직접 현장 요원으로 나가는 사람은 아니기에 가족에게까지 숨길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늘 조심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어린 저는 엄마를 경찰이라고만 말할 수 있어도 주변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고 멋지다고 해줬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국정원은 매우 높은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가진 국가기관이잖아요. 저희 엄마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신 실력자이시거든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릴 적에 엄마한테 국정원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이야? 라고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연을 쓰다 보니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엄마, 그런데 왜 엄마는 경찰 비스무리한 걸 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 가족 빼고는 아무도 엄마가 국정원 소속인 걸 알면 안 된다고 한 거야? 가족 외 타인에게 신분을 노출하면 안 되는 직업이야. 가족뿐만 아니라 국정원 내에서 옆에서 일하는 다른 요원에게도 엄마가 하는 일은 절대 비밀로 해야 되거든. 다른 국정원 요원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난 엄마가 하는 일을 먼저 알고 싶어.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경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난 그것보다 더 엄마가 자세하게 하는 일이 궁금하단 말이야. 대신 아무한테도 그 얘기는 안 할게. 약속해, 엄마. 응? 응. 하여간 우리 현정이도 참 알아줘야 한다니까. 국내 및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국가 기밀이나 산업 기밀 등의 해외 유출을 막고 마약, 위패 등의 불법 유입을 막을 수도 있지. 그리고 또 간첩이나 국내에서 활동한 해외 스파이를 잡을 수도 있고 국내의 기밀을 유출하려는 산업 스파이들을 잡아서 조사할 수도 있지. 어때? 이제 좀 감이 와?
우와, 엄마는 일반 경찰들보다 더 멋진 일을 하는구나. 이 비밀을 잘 지켜야 엄마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거지? 나 정말 약속할게. 엄마는 경찰이라고만 말하고 다닐 거야. 경찰들도 엄마처럼 늘 바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아, 우리 현정이 똑똑하네. 아우, 기특해, 우리 예쁜 딸. 엄마가 바빠서 신경도 많이 못 써줬는데, 어느 세월에 이렇게 똑똑하게 잘 커준 거야? 아, 정말 고맙네. 그래, 앞으로도 엄마 무슨 일 하는지 물어보면 다 경찰이라고 말해야 돼. 알겠지? 우리 현정이는 잘 이야기할 테니까 엄마는 걱정 안 할게. 당연하지. 엄마 절대 걱정 안 시킬 거야. 나는 알아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옷도 정리할 수 있잖아.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가족이 된 남편과 시댁에도 저희 엄마를 경찰이라고만 소개했었거든요. 경찰도 1년 내내 바쁜 게 사실이니 많이 이해해 주셨고요. 저는 바쁜 엄마와의 시간이 부족했던 걸 어쩌면 7년 동안 살가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부모님, 지금의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시간을 보내는 걸로 대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저한테는 엄마가 2명 있는 기분이랄까요?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엄마가 국정원에서 근무하셔서 저희 집은 그렇게 부족함 없이 여유로운 편이었고 남자친구의 집안은 빚만 없으면 평범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형인 아주버님은 집안의 골칫덩어리셨죠. 껄핏하면 사기를 당하고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어서 평범했던 남자친구의 집은 사실 허덕이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렇다고 남편과의 결혼을 저버릴 만큼 지금의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기에 저는 결혼을 감행한 것이었죠. 어머니가 바쁘셔서 모든 걸 혼자 힘으로 해오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와 남편이 결혼하면 또 다른 독립적인 가정이 되니까 우리 부부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점차 본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남편은 자꾸 시댁에 돈이 없다면서 아주버님 얘기를 하면서 월급을 다 시댁에 드려야 된다면서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의 월급과 저의 월급을 합쳐서 매달 나갈 이자를 충당하려고 했던 거라서 적지 않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시댁에 지원하는 건 천천히 하자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월급 왜 입금 안 해줘? 우리 신혼집 구하느라 대출받은 거 이자랑 원금 빠져나가야 되는데 모자라서 그래.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좀 늦어진대? 그런 거 아니면 얼른 입금해주라. 그거 해결하고 또 돈 나갈 곳 있으니까. 그게 우리 집에 다 드려야 될 것 같아. 알다시피 또 형이 말썽을 부려서 이번 달 생활비가 없으신가 봐. 여보도 이해하지? 아주 그냥 형만 아니면 가져다 버려버리고 싶다니까. 여보,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신혼집 같이 마련한 거 아니었어? 이렇게 여보 월급을 다 드리면 매달 나가는 신혼집 원금이랑 이자는 무슨 돈으로 갚겠어. 아주버님은 파산 신청하고 차차 조금씩 도움 드리는 방향으로 해보자. 지금은 이러면 안 돼. 우리 시작도 하기 전에 고꾸라지겠어. 어? 천천히 도움 드리자. 얼른 월급 입금해줘. 내 계좌 알지? 현정아, 너 그렇게 계산이 안 돼? 왜 그러냐 진짜. 내가 무슨 마음으로 우리 집에서 내 월급을 다 가져다 줬겠어. 너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어떻게 이기적으로 우리만 생각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현정이 네가 모아둔 비상금 그런 거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일단 내면 되잖아. 뭐라고? 그런 게 어딨어. 설령 있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주버님 또 사기당하신 게 내 잘못이야? 그 잘못들까지 우리가 감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주버님 스스로 해결하시게 해야지.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채우는 거 한 번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여보도 잘 알잖아. 우리 집에 내 월급 가져다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우리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이러는 거야? 아니잖아. 현정이 너 모아둔 돈 있는 거 다 알아. 그거 일단 쓰고 내가 다음 달에는 월급 절반만 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그걸로 일단 해결해. 해결하라고. 어머님도 아셔? 어떻게 이래? 당신 월급으로 생활비 드리는 거 찬성하셨단 말이야? 내가 아는 어머님은 그러실 리가 없다고. 우리 엄마가 달라고 한 거야. 여보도 우리 엄마한테 많이 의지하고 지내잖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딸 같은 며느리라며 엄마가 나한테 정서방이라고 해야 되냐고 할 정도면 그 정도면 우리 집에 월급 다 드려도 괜찮은 거 아니냐고. 그거랑 다른 문제지. 내가 어머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올 테니까 여보 딱 기다려. 그리고 나 비상금 있어도 절대 못 써. 그건 말 그대로 비상금이라고. 지금까지 결혼식부터 신혼집 구하는 것까지 모두 나한테 의존했으면서 버는 월급도 죄다 시댁에 가져다 바치겠다는 여보랑 내가 어떻게 사니?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남편이 결혼 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월급을 시댁에 준 게 그렇게 아깝냐며 다그치자 저는 말도 안 된다면서 시댁에 가서 이렇게 요구했다는 어머님과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을 부르며 시댁에 들어가자 어머님께서도 드디어 본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왔어. 우리 딸 현정이 무슨 일로 왔을까? 신혼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안 그래도 지금 태호 퇴근했을 시간인데 같이 오진 않고. 어머님, 그게 사실이에요? 저희 남편 월급을 전부 시댁의 생활비로 매달 달라고 했다는 거 말이에요. 사실 아니죠. 제 남편이, 그러니까 태호가 어디에 잘못 쓰고 저한테 미안해서 핑계대는 거죠. 네? 그런 걸라고 해주세요, 제발.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아니다. 내가 그런 거 맞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경호가 이번에 또 말썽을 피웠잖니. 날린 돈이 수천이다. 당장 급한 것부터 맞고 보니까 생활할 돈이 없더구나. 당분간 생활비 좀 보태라고 했다. 그게 이렇게 와서 따질 일이니? 어머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주버님이 잘못하신 건 아주버님 선에서, 시댁 선에서 해결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용납할 수 없어요, 어머님. 용돈은 차차 챙겨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지금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집 대출받은 거 이자랑 원금 나가야 해서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빠듯해요. 그건 너희 사정이고, 현정아. 너도 우리 딸처럼 생각해주니까 우리가 만만하냐? 내가 이름에 든 이 시애미인데 어디서 용납을 하네만이야. 내가 내 아들 번 돈 좀 쓰겠다는데 어디서 큰 소리니?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다더니. 이런 딸은 저도 사양입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당장 제 남편 월급 돌려주세요. 지금까지 너희 결혼하는데 우리가 도와주고 신경 써준 거 생각하면 현정이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우스워? 이게 버르장머리 없이 시어머니 무서운 줄은 모르고 썩 안 나가냐? 그만 돌아가라 얼른. 절대 돌려주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죠? 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동안 저한테 딸처럼 좋다고 하셨던 건 모두 다 거짓이셨던 건가요? 정말 실망이네요. 다음 달부터 절대 어머님 뜻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어머머머, 지금 말하는 것 좀 봐. 친정엄마가 경찰이면 다니? 제대로 해온 것도 없으면서 어디 마음대로 되나 봐라 참.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이렇게 한바탕 하고 나니 결혼 전까지 그 7년의 세월은 모두 저를 노예처럼 부리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7년 동안 철저하게 본 모습을 숨기고 저를 농락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워서 정말 살이 부들부들 떨릴 지경에까지 이르더라고요. 다음날 월급은 시댁에 이체할 수 없도록 남편 통장에 신혼집 이자와 원금이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 설정을 오자마자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다시 대화를 하자고 했죠. 나 방금 시댁에 다녀오는 길이야. 어머님 원래 이런 분이셨어? 당신도 그렇고 말이야. 지금까지 모두 연기였던 거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 하나를 바보로 만들어? 정말 치졸하다. 여보가 번 돈은 전부 시댁으로 보내고 신혼집 대출은 다 내 돈으로 갚게 하려고? 천만에. 절대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이미 형은 사고를 쳤고 돈 나올 구멍은 나랑 너밖에 없는데. 그래도 장모님이 경찰이시니까 모아둔 돈 있으시지 않겠어? 그 돈으로 일단 해결하고. 야, 우리 엄마 돈 뜯을 생각만 하냐? 이 개 같은 자식아? 우리 엄마 오늘 생신이시거든? 됐다. 더 이상 너 같은 거랑 말 섞어서 뭐 하겠어. 아까 네 월급 시댁에 다 줘버리고 시댁에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윽박지를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여보, 진정해.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대출금도 갚고 우리도 생활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시댁에 주는 돈은 뭐 점차 줄이자며. 그러면 되잖아. 지금은 우리 집도 비상이라고. 비상. 알아? 비상이고 나 발이고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본 모습을 드러내는 너랑 시어머니를 보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건데. 정말 끔찍하다 끔찍해. 이 모습을 모르고 7년 동안이나 속았다니 정말 가증스러워. 당장 이번 달부터 해결할 생각이나 해.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배고프지 않냐? 나 좀 들어가서 누워있을 테니까 저녁이나 차려줘. 피곤하다. 뭐? 지금 이 상황에 밥이 넘어가겠냐?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엄마한테 생신 용돈이나 먼저 보내드려야지. 넌 자빠져 자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네 밥은 네가 알아서 처먹고. 우리 먹고 살 돈도 없어. 미쳤냐? 용돈을 드릴 게 어디 있어. 야, 얼마나 하려고 그러는데. 너 진짜 방금까지 내 월급 시댁에 가져다 바쳤다고 그 난리 치던 사람 맞냐?
겨우 30만 원밖에 못 드리는 내가 참 불쌍하다. 너 같은 한심한 걸 남편이라고 둔 죄지, 죄야. 나 이렇게 못 살아. 못 산다고! 뭐? 30만 원? 미쳤냐? 우리 먹고 살 돈도 부족한데 너 아주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정말. 짝 소리와 함께 남편이 제 뺨을 올리자마자 그 광경을 본 친정엄마가 달려와 불타는 쌍심지를 켜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저희 집에 오늘 생일이라 깜짝 방문을 하신 줄은 저도 남편도 차마 모르고 있었지만요. 정서방, 내가 누군 줄 알아? 감히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내 딸의 뺨을 때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장모님, 언제 여기 와 계셨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맞을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모님께서 뭐 경찰이시면 다예요? 그럴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저희 돈을 함부로 쓰려고 했다고요. 내가 그 얘기를 못 들었을 것 같나? 다 듣고 있었네. 오늘 내 생일이라 형정이 몰래 미리 와 있었거든. 정서방 자네랑 이런 걸로 싸우게 된 줄도 모르고 말이야. 그런데 오길 참 잘했군. 난 단순한 경찰이 아니네. 국정원 소속이지. 정서방 자네 정도는 가볍게 응징할 수 있지. 도저히 화가 나 내 정체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엄마, 그걸 말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국정원 소속인 거 나 남편한테도 말 안 했었는. 엄마가 시킨 대로. 경찰이 아니라 국정원이요? 그 말로만 듣던 국정원 요원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장모님께서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저희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정서방, 그렇게 머리가 나빠서 회사는 어떻게 다니나? 월급은 제대로 나오겠어? 자네가 방금 국정원이요 라고 말한 것에서 이미 납득이 되었어야지. 국정원 요원에게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 정서방 자네는 오늘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야. 우리 현정이한테 지금까지 잘해준 게 아니라 아주 엉망이었구만. 게다가 안사돈까지 아주 한 통속이었다니 감히 현정이 뺨까지 올려!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제가 장모님께서 국정원 소속이신 건 정말 몰랐거든요. 저 태어나서 국정원 요원 처음 봅니다. 영광입니다, 장모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때리지만 말아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저희 친정엄마가 국정원 징표를 보여주면서 진짜 정체를 밝히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개거품을 물면서 엄마한테 맞을까봐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라고요. 참, 그 모습이 어찌나 똥파리 같던지 정말 지지리도 못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7년 동안 환상이 전발 와르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남편을 무섭게 내쫓았고 남편은 살려만 달라면서 쫓겨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그리고 우리 현정이 앞에서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다시 눈에 띄면 그땐 정말 웃을 일 없는 거야. 얼른 꺼져버려. 네, 정말 잘못했습니다. 현정이한테 뺨 올린 것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돈 시댁에 상의 없이 다 보내버린 것도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기서 나갈게요. 무사히 나가기만 해주세요. 겁만 많아가지고 참. 고추 떼고 가라, 정서방. 현정아, 넌 얼른 짐 싸라. 여기 이 신혼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 당장 팔아버리고 이 남자 같지도 않은 거랑은 얼른 이혼해버려라. 지금 당장요? 하긴 알겠어요. 그나저나 오늘 엄마 정말 생일이라서 서프라이즈로 놀러 오신 거예요? 와 계신지 정말 몰랐잖아요. 엄마한테 뺨 맞는 모습까지 보이고 정말 면목이 없네. 미안해요. 네가 뭐가 미안해. 넌 누가 뭐라 해도 자랑스럽고 똑똑한 내 딸 오현정이야. 너만은 평범하게 살길 원해서 너희 아빠랑 다르게 키운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국정원에 들어오게 할 걸 그랬어. 그럼 우리 아빠도 국정원 소속이었던 거야?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해줘. 내가 어렸을 때여도 그렇지 우리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엄마, 이게 무슨, 나 아빠는 정말 국정원 요원인지 몰랐잖아요. 너희 아빠는 나처럼 화이트 요원이 아니라 블랙 요원이었어.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 위험한 일들을 했었지. 그래서 가족에게도 정말 친한 친구에게도 진짜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밖에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고 나도 네 아빠가 죽고 장례식에서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난 현정이 너만큼은 국정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었던 거고 그런데 7년 동안 만나온 놈이 고작 저렇게 못난 놈이면
차라리 우리 국정원에서 내가 점 찍어둔 우리 사무실에 그 요원을 소개해줬지.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모두 국정원 요원이었다니. 심지어 엄마도 아빠가 돌아가실 때까지 몰랐다니. 아, 국정원은 정말 그런 곳이구나. 그래도 난 알아서 오히려 좋은걸요. 아빠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간 국정원 요원이라는 게 난 너무 자랑스러워요, 엄마.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고. 난 어린 마음에 네가 놀랄까봐 차마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주지를 못했어. 나조차도 국정원 소속이었으니까 국정원 소속이면 가족은 물론 주변 제일 친한 친구들한테도 정체나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서 참 외롭거든. 그게 임무의 일부니까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난 엄마도 아빠도 너무 자랑스러워요. 국정원 사람 엄마가 만나보라고 하면 만나볼게요. 그리고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 이런 꼴 보여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밖에 나가서 만난 거 먹고 들어오자고요. 짐은 그 다음에 싸도 되잖아요. 그래, 그럴까? 뭔가 오늘따라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다 했더니 내 생일인 거 있지. 내가 계속 자리 비우고 우리 현정이한테 따뜻하게 못해줘서 그래서 7년 동안 널 딸처럼 대해주는 안사돈이랑 박하사돈한테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야. 현정이 네 잘못이 아니야. 다시 시작하면 돼. 잘못된 건 알았을 때 바로 잡으면 문제가 아니거든. 알고도 그냥 가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럴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모두 국정원 요원인데 내가 잘못된 걸 그냥 안고 살아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나 엄마가 말한 대로 할게. 남편이랑은 이혼할 거예요. 신혼집도 팔아버릴 거고. 짐은 금방 정리할 수 있어요. 포장해서 하면 되니까. 다시 엄마랑 같이 살아야겠다. 현정이 네 방은 언제나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얼른 와. 아예 오늘부터 우리 집 가서 자자. 그게 좋겠다. 밥은 오랜만에 중식이나 먹을까? 현정이 너 좋아하잖아. 오늘은 엄마 생일인데 엄마가 좋아하는 걸로 먹어야지. 안 그래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 소고기 먹으러 가자, 소고기. 한우로 가는 거야. 내가 사줄게, 엄마. 나 월급 받았어. 엄마한테 생신 용돈으로 보내려고 했던 돈도 있어. 엄마 아직 현역이야. 돈 너보다 잘 버는데 무슨 용돈이야. 소고기만 사, 소고기만. 우리 딸이 그 모질이 정서방이랑 시댁에서 벗어난 게 엄마 무엇보다 더 소중한 생일 선물이다. 아주 기뻐. 너무 좋아. 그렇게 저는 엄마랑 근처 소고기집으로 가서 오랜만에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고 아빠에 대한 이야기도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정말 운명처럼 만나서 서로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뜨겁게 사랑하며 저를 낳으셨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 이야기를 꺼내면 엄마가 슬퍼하실까봐 먼저 못했었는데 정말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밥 먹고 돌아오는 길에 집 앞 부동산에 신혼집을 내놓는다고 했고요. 포장 이삿짐은 다음날 알아보기로 하고 간단한 짐만 챙겨서 엄마와 함께 친정으로 왔습니다. 결혼한 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그래서 친정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엄마, 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친정에 온 것 같지? 기분이 이상하네. 친정에 와도 늘 엄마가 바빠서 없었어서 그런가? 엄마랑 같이 들어온 집이 너무 좋고 낯설기도 하네. 나 승진해서 이제 근무 시간 좀 더 유연할 거야. 안 그래도 생일에 딱 맞춰서 승진을 시켜주길래 그 소식도 같이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야 하네. 그 정서방이 네 뺨 때렸을 때는 정말 총이라도 쏠 뻔했다니까. 너무 화가 나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엄마 참아요. 안 그래도 남편 완전 쫄아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거 못 봤어요? 엄마 승진 너무 축하해요. 이제 나 엄마랑 더 시간 오래 보낼 수 있는 건가? 그래도 되는 건가? 그럼 당연하지. 그동안 내가 너무 우리 딸 현정을 외롭게 했다. 그치? 엄마가 미안했어. 이제는 같이 놀아달라고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우리 현정이랑 시간 많이 보낼 거니까 각오해. 내가 바라던 바네요. 당연히 좋지. 그 마음 변하면 안 돼, 엄마. 난 언제든 환영이니까. 아, 이렇게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정말 좋다. 나 정말 근데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을까? 남편도 그런 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상상도 못했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아, 엄마, 난 왜 이럴까? 엄마랑 아빠는 국정원 요원인데. 현정이 너 그럼 못난 소리 하면 진짜 혼난다. 그게 왜 네 잘못이야. 착한 일 이용하면 뭐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당한 피해자 잘못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법이 왜 있고 범죄자들은 왜 감방에 쳐넣겠어. 현정이 네가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그래. 그리고 내가 너무 어린 너를 일찍 철들게 해서 그렇지. 굳이 따지자면 이건 내 잘못이 커. 아이,
또 엄마는 왜 자책을 하고 그래? 나도 자책 안 할게. 엄마가 그랬잖아. 잘못된 건 얼른 바로잡으면 문제가 아니라고. 나도 그럴 거니까 지켜봐줘요. 엄마 딸이 멋지게 이혼하고 혼자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어? 아닌데? 너 혼자 살 생각은 하지 마. 내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으니까. 이 친구는 위험한 일 하는 거 아니고 화이트 요원 중에서 사무 보는 친구거든? 근데 정말 진국이야. 네가 7년 전부터 계속 모질이 정서방 만나고 다니지만 않았으면 진작에 소개해주고 싶었다고. 엄마 마음을 현정이 네가 알아? 어이구. 아, 그러면 미리 좀 말해주지. 난 전혀 몰랐잖아. 뭐 하긴 내가 그때는 모질이 남편한테 빠져 있었고 어머님도 아버님도 딸처럼 잘 대해주셔서 아마 빠져나오기 힘들었을 테니까. 그리고 엄마도 엄청 바빴잖아. 이제라도 잘못된 거 해결하고 엄마가 소개해준다는 사람도 한번 만나보지 뭐. 어머, 정말? 너 약속했다. 당장 약속 잡아야지. 이번 주말 괜찮지? 이 친구는 일반 회사원처럼 평일 낮 시간에 일하고 주말에 쉬거든. 진짜 공무원처럼 말이야. 그래서 난 딱 우리 현정이한테 제격이라고 생각했거든. 국정원 출신이니까 듬직하고 똑똑하고 그런 건 기본이고 하니까. 으이구, 알겠네요, 알겠어. 엄마도 참 진짜 딸바보라니까. 주말에 시간 많으니까 약속 잡아줘도 돼요. 그 대신 주말 중 하루는 엄마랑 데이트할 거예요. 엄마도 시간 비우네요. 엄마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신혼증을 정리하고 남은 짐은 포장이사로 싹 정리를 하고 났더니 시간이 금방 흘러서 주말이 되었더라고요. 그 사이 남편은 시댁에 가서 친정엄마가 사실은 국정원 요원이라는 사실을 말했는지 시댁이 아주 발칵 뒤집혔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전화 되냐고 물어보고 전화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건 물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우리 신혼집 부동산에 내놓았더라. 확인했어. 장모님한테 그날은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드려줘. 여보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난 정말 장모님께서 국정원 요원이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진짜야. 맞아. 내가 내놓았어. 우리 이혼할 거거든. 이혼하자. 서류는 시댁으로 보냈어. 확인했지? 아주버님이든 시어머니든 다 이제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동안 날 기만한 걸 생각하면 아주 그냥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박살을 내고 싶은데 우리 집 안 그래도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집인데 그렇게 다 응징해서 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다 잘못했다잖아. 진짜야. 여보한테 손 찍어만 것도 우리 엄마가 여보한테 그렇게 말한 것도 다 미안해. 우리 엄마가 여보한테 사과하고 싶다는데. 사과? 어디 해보시라고 해봐. 그런다고 물론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우린 이혼할 거고 신혼집도 어차피 내 힘으로 대출받은 거니까 다 정리할 거고. 당신은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만 잘 찍어서 내면 돼. 알겠어? 현정아, 나다. 잠시 통화 괜찮니? 내가 너 태호랑 통화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좀 했거든. 괜찮니? 내가 절대 고의로 그런 거는 아니고 그건 알아줬으면 좋겠다. 현정이 네가 워낙 야물딱지고 똑소리 나고 순수해서 우리 집에 시집와서 늘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또 그래서 대체 하실 말씀이 뭔데요? 용건만 간단히 해주실래요? 제가 좀 바빠서요. 워낙 야무지고 똑소리 나고 순수해서 딸처럼 생각한다는 거짓말 하신 거예요? 7년 동안 세뇌시키시면서요? 결혼하자마자 돌변하신 어머님 모습에 저는 정말 크게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그랬다면 정말 미안하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난 정말 현정이 네가 우리 딸 같아서. 내가 딸이 없잖니. 네 남편 태호랑 매번 사고만 치는 경우 이렇게 아들만 둘이라 현정이 네가 참 내 딸이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했어. 그건 진심이야. 나도 그렇고 우리 집 양반도 그렇고 다 널 딸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렇다고 월급을 다 빼앗아 가는 건 딸한테서도 해선 안 될 짓이죠. 그런 부모님은 모실 필요가 없고요. 더군다나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더더욱 그렇고요. 제 말이 틀린 게 있나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생신이라서 30만 원 용돈 보내겠다는 거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태호, 그게 우리 먹고 살 돈도 없냐고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태호가 정말 생각이 짧았구나. 미안하다. 아들을 잘못 키워가지고 내가 따끔하게 혼을 낼게. 그러니까 우리 태호랑 혹시 잘해볼 생각은 정말 없는 거야? 내가 사부인께도 이렇게 싹싹 빌게. 경찰이신 줄로만 알았지 국정원 출신일 줄이야. 우리가 정말 크게 잘못한 것 같다. 경찰이시든 국정원 요원이시든 상관없이 그러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엄마가 국정원 요원이라서 크게 큰일이 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사과하시겠다고 하시는 거 모를 것 같으세요? 전혀 이혼 물을 생각 없습니다. 7년 동안 속은 걸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지만 여기서 빨리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걸 다행으로 알고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 알았어. 우리가 다 미안하고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해. 우리 집 알다시피 별 볼 일 없잖니? 더 크게 사고만 안 나게 해줘. 부탁할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그건 걱정 마세요. 저희 엄마 능력 그런 하찮은 일에 낭비하실 분 아니니까요. 그럼 끊겠습니다. 이혼 서류나 잘 보내라고 전해주세요. 그럼 이만. 저희 엄마가 국정원 출신이라니까 태도를 싹 바꿔서 미안했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꼴이 정말 보기 싫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걸까요? 전 정말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될 정도였다니까요.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사실 얼마든지 더 응징을 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이제 새 인생을 살기에도 바쁜걸요? 엄마의 소개로 만난 사람은 정말 제가 꿈꿔오던 이상형이었거든요. 저희 엄마라서 그런지 제 취향을 아주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죠. 시간이 빠르게 흘러 주말이 와서 만난 그 사람은 정말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엄마 소개로 이렇게 뵙게 되니 영광이네요. 혹시 나오기 싫으신데 억지로 나오신 거 아니죠? 살짝 걱정이 되네요. 저희 엄마가 워낙... 아니요. 저도 계속 말씀 들으면서 따님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볼 수 있게 돼서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명훈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요원이고 일반 회사원들과 비슷한 루틴으로 업무를 합니다. 먼저 드러내진 않지만 가족들과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까지는 제가 국정원 소속이라고 밝혀도 되는 유일한 직무라고 할까요? 네,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 사정에 대해서도 알고는 계시겠네요. 제가 최근에 이혼을 해서 딱 몇 달 살았지만 짧은 기간이어도 돌싱은 돌싱이니까요. 괜찮으신가요? 아직 결혼을 안 해보신 싱글이신 것 같아서 여쭤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건 정말 상관없어요. 저랑 대화가 잘 통하고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현정 씨는 이성을 볼 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훅 들어온 그의 질문에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돌싱이어도 상관없다니 그 마인드가 참 좋고 고맙더라고요. 역시 엄마의 안목이란 믿어도 된다니까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카페에 앉은 자리에서 3시간이 순식간에 갈 만큼 정말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건 처음이라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게 바로 운명이 아닐까요? 인생의 동반자, 소울메이트, 뭐 그런 거 말이에요. 7년을 만나왔던 전남편 태호는 점차 이야기하는 걸 지루해하고 장난만 치다가 말거나 화제를 전환하기 바빴거든요. 그래도 정 때문에 계속 만나왔었는데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전 남편의 그런 모습들을 억지로 눈 감고 넘어가려고 한 것도 있었고요.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살았나 후회가 되면서도 지금 눈앞에 명훈 씨를 만나기 위해 그랬었나 하면서 계속 싱숭생숭하게 설렘을 반복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만남에서 명훈 씨의 고백으로 저희는 진지하게 사귀면서 알아가는 사이가 되었고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현정 씨,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준비해왔어요. 어떤 걸 제일 좋아해요?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준비해주고 싶었어요. 아니, 무슨 꽃다발을 3개씩이나. 저 장미도 좋아하고 수국도 좋아하고 이런 들꽃도 참 좋아해요. 각자 매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웬 꽃다발을 이렇게 잔뜩 가지고 왔어요? 오늘 제가 현정 씨하고 3번째 만나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꼭 현정 씨한테 앞으로도 계속 알아가고 싶다고 정식으로 사귀자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 받아주실 건가요? 떨리네요. 네, 당연하죠. 정말 감사해요. 생각도 못했는데. 명훈 씨는 정말 로맨틱한 것 같아요. 섬세하고 다정하고 배려심도 깊고. 이렇게 좋은 분을 제가 만나도 되는 건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저는 현정 씨를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데요. 하도 어머님께서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현정 씨에 대한 내적 친밀감이 크거든요. 그리고 너무 궁금해했죠.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시더라고요. 실제로 뵙고는 정말 반했고요. 그런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시간을 그 자리에서 대화하게 되면서 운명이라고 확신했어요. 명훈 씨, 정말 고마워요. 저는 제가 돌싱이라서 조금 그래할까 봐. 아무래도 눈치 아닌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명훈 씨가 분명히 괜찮다고 해줬는데도 그런 걱정이 살짝은 남아있었던 거죠. 이렇게 찐한 고백 처음 받아봐요. 전 너무 좋아요. 저도 명훈 씨랑 계속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럼 저희 오늘부터 1일인 건가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네요, 정말.
친구들한테 저 드디어 현정 씨랑 연애한다고 자랑해야겠어요. 계속 짝사랑만 한다고 놀리던 제 오랜 단짝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명훈 씨도 이럴 때 보면 은근히 귀엽네요. 아이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희 조금 더 만나고 친해지면 명훈 씨 친구들도 같이 보면 좋겠네요. 그동안 명훈 씨 놀린 친구분들 얼굴이나 좀 봐야겠어요? 오, 그거 좋네요. 현정 씨가 부담되지 않는다면 아마 제 친구들은 당장이라도 나오라면 나올 겁니다. 고마워요, 현정 씨. 그럼 이 꽃은 어떻게 할까요? 저도 엄마한테 자랑해야겠어요. 명훈 씨가 꽃을 3다발이나 준비해와서 고백했다고요? 아마 저희 엄마가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명훈 씨 친구분들보다도 더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겠네요. 어머님께 더 잘 보여야 하니까 그러면 어머님부터 뵈러 갈까요? 곧 퇴근하실 시간일 거예요. 네, 좋아요. 명훈 씨 번호를 이제 남자친구라고 저장해야겠다. 엄마한테 깜짝 놀래켜줄 수 있겠어요. 완전 좋은데요? 얼른 가요. 남자친구가 된 명훈 씨와 함께 엄마를 만나러 가자 엄마는 정말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저보다 더 소녀처럼 웃으시더라고요. 그 미소를 보는 저는 너무 행복해졌어요. 이게 다 저희 엄마 덕분이라면 엄마 덕분이겠죠? 하루하루 남자친구와 저녁마다 데이트를 하고 주말에 뭘 하면서 보낼지 이야기하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게 정말 연애였다는 걸 새삼 깨닫는 요즘입니다.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돌싱이면 뭐 어떠냐? 네가 당당하면 아무 문제 없다. 그걸 네 약점이라고 생각만 안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움츠러들지 않으니까 상대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고요. 모든 게 편견이었구나. 요즘은 그런 걸 많이 느낀달까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돌싱들에게 제 사연이 조금이라도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있습니다. 돌싱이라는 사실을 갇히지 말고 그 과거를 놓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는 과거의 상처나 실패를 놓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사랑 경험으로 인해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잖아요. 과거를 놓아두고 새로운 사랑을 즐기는 것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자존감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해요. 저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도 몇 달이지만 어쨌든 돌싱이고 싱글이었던 명훈 씨를 만나는 게 부담이어서 첫 만남부터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명훈 씨와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지만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는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이번 연애를 통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과의 소통을 잘 유지하면 안 풀릴 것도 풀리더라고요.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도 저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각자 업무하는 시간에는 업무에 몰두하고 또 쉬는 시간을 맞춰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좋더라고요. 취미나 관심사에 맞는 시간을 같이 계획하고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믿음과 인내를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조급하면 될 일도 안 되잖아요? 새로운 사랑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명훈 씨한테 믿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마음을 나누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서로를 위해 조급해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나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면 여러분 저처럼 또한 새로운 사랑과 오래 행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시라면 서로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랑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새로운 사랑을 즐기며 행복한 인연을 만들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된 가정주부입니다. 날도 더워지고 하니까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이 자꾸 생각나서 한번 털어보려고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겪으셨던 일이긴 한데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올해 72이셔요. 아버지가 30 되셨을 때 엄마가 저를 낳으셨던 거죠.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고요. 오빠하고 저하고는 나이 터울이 4살 차가 나서 오빠는 지금 46이고요. 저는 비록 평범한 가정주부이지만 오빠는 무척 똑똑해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거든요. 아버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의대에 가서 의사로 일한 지도 이제 오래되었답니다. 그만큼 돈도 잘 벌고 정말 잘난 오빠인데도 가족들에게 참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내 가족이 같이 식사도 많이 했고요.
당시에도 각자 배우자가 있었지만 딱 저희 가족만 모여서 따로 밥을 먹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서로 살갑고 사이가 좋은 편이었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고 배우자들까지 모두 모여서 아버지 모시고서 식사를 하는 일이 대다수지만 말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신 것은 거의 15년쯤 된 일이에요. 제가 20대 후반이던 시절이었죠. 엄마는 원래도 몸이 안 좋고 심장도 안 좋은 편이셨는데 꽤 오래전부터 우울증까지 심하게 오더니 정신과 약에 심장약에 이것저것 다 드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저 오빠까지 모두 다 무척 힘들었어요. 특히 저는 그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이나 정신적인 기둥이었던 엄마가 돌아가셔서 너무 힘겨웠었죠. 친정엄마라는 존재의 중요함, 결혼해보신 주부분들이라면 모두 다 아실 테죠. 한순간에 친정엄마가 사라졌으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아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저희 집은 가족끼리 사이도 너무 좋아서 아버지와 오빠도 무척 타격이 컸어요. 당연히 가족이 죽으면 타격이 큰 게 맞지만 저희는 그 후유증이 아주 컸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 원래는 그렇게까지 우울하실 이유도 없었고 그렇게까지 빠르게 쇠약해지실 일도 없었어서 더 충격을 받기도 했죠. 특히 아빠는 57세셨던가 그랬는데 아직 환갑도 맞이하기 전에 아내를 앞세우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오빠도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저찌 잘 극복은 했어요. 제가 너무 오래 슬퍼하니까 아버지가 저만 데리고 여행을 가기도 하셨고 남편한테 일부러 말해서 저를 더 잘 돌보라고도 하셨고요. 오빠도 마찬가지로 괜히 갑작스러운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저를 데리고 맛있는 레스토랑을 일부러 가기도 했어요. 엄마는 그렇게 떠나셨지만 그래도 가족들한테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차츰 안정을 되찾았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한참 전 몸이 너무 약하셔서 간혹 시골에 가서 쉬고 오고는 하셨어요. 저희는 친정아버지가 물려받은 집을 별장으로 쓰고 있었는데요. 저희 친가가 상당히 잘 살고 지방 유지셨기 때문에 집은 물론이고 그 지역 근방에 땅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집이 있는 곳하고 땅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편이었고요. 친정아버지가 물려받은 집이 한옥이었는데 엄마 요양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집을 완전히 안쪽을 서양식으로 개조해서 현대적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가보면 무척 쾌적했고 밖으로 나서면 아주 전원적인 시골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엄마가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그 집에 가 계시는 건 거의 두세 달에 한 번 꼴이었고 가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쉬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그 집을 돌볼 만한 관리인이 필요했는데 그걸 저희 고향 아저씨가 하셨었죠. 오빠랑 저랑은 그냥 정말 정씨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이었는데 아버지 후배분이셨거든요. 같은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아버지는 공부를 잘하셔서 도시로 나오셨던 거고 정씨 아저씨는 당시 사정도 어렵고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셨기 때문에 그냥 고향에 머무르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뒤늦게 도시에 나와서 사기를 당하고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서 신세가 아주 난처해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부러 정씨 아저씨를 불러다가 저희 고향집과 땅의 관리를 맡기셨죠. 어차피 땅은 빌려줘서 농사를 짓게 했지만 어쨌든 관리인이 필요하기는 했거든요. 땅 한쪽에 작은 집을 지어서 정씨 아저씨가 사시면서 저희 고향집이랑 땅을 다 관리해 주시니까 저희도 좋았죠. 물론 월급도 넉넉하게 들었고요. 원래도 정씨 아저씨하고 친정아버지하고 무척 친했다고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전부터도 이미 한 동네에서 자라던 사이라서 아예 가족들끼리도 잘 아는 사이였던 거죠. 그런데 정씨 아저씨네는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웠던 편이었고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왜소하고 가난해서 동네에서도 무시당하고 맞고 다니기도 했다는데 동네 부잣집 아들이었던 친정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면서부터 맞는 일도 없어졌다고요. 정씨 아저씨하고 친정아버지 그리고 고향 동네 분들이 술을 드시면 항상 그때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 이야기가 화제에 오르면 아버지는 별다른 말 없이 빙그레 웃으시다가 그냥 다른 곳으로 화제를 돌리시곤 했고 정씨 아저씨는 허허 웃으면서 맞장구를 치셨고요. 그런데 중간에 한번 정씨 아저씨하고 좀 사이가 나빠질 뻔한 일이 있었어요. IMF 시절 일인데요. 1998년쯤이었을 거예요. 벌써 25년 전이네요. 정씨 아저씨가 95년쯤 저희 땅하고 집 관리 일을 그만두시고서 잠깐 도시 나가서 자기 사업을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20살 무렵에 도시에 나왔다가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다시 나가셨던 거였어요.
아무래도 고향에서 머물면 계속 그냥 저희 집에 신세만 지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고서 도시로 나갔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결국 당시 IMF가 터져버렸죠. 사실 난다긴다하게 잘 나가던 사업가들도 국제금융위기 당시에는 다 같이 주저앉았는데 사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저씨가 어떻게 버티셨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때 무슨 옷가게를 한다고 하셨던가 그랬는데 결국은 다 들어먹고 빚만 잔뜩 지셨거든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도시로 나갔는데 다 실패하고서 다시 주저앉은 거죠. 게다가 빚만 엄청나게 남았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고 재취직은 불가능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사실 나이 많고 경력도 아무것도 없고 고등학교까지밖에 안 나온 사람을 누가 취직시켜주겠어요. 심지어 당시에는 나라 경제가 완전히 휘청일 때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정씨 아저씨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친정아버지한테 구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그런데 돈을 빌려달라고 한 그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었고 억대라는 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죠. 그걸 덥석 빌려준 친정아버지도 어이가 없고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친정아버지 사업도 당시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돈을 그냥 빌려주신 거였어요. 덕분에 아버지 사업도 더 어려워져서 휘청거렸었고요. 정씨 아저씨는 그 돈으로 자기 빚을 다 갚고 결국은 다시 저희 고향집과 땅 관리인으로 들어오셨어요. 뭐 그건 괜찮아요. 원래 계시던 자리로 돌아오신 거고 안 떠나셨다면 계속 계셨을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있고 나서 1, 2년 뒤쯤 아버지 사업이 진짜 어려웠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미안하다고 친정아버지가 정씨 아저씨한테 월급을 못 주겠다고 조금 기다려달라고 사정하시는 통화라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정씨 아저씨는 계속 월급을 달라고 독촉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전화 받으실 때마다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솔직히 그때 어찌나 화가 나던지요. 아버지, 정씨 아저씨한테 그냥 그때 빌려간 돈이나 갚으라고 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니? 어려운 사람 도와준 것이고 지금도 걔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니 그래도 그렇죠. 정씨 아저씨한테 아버지가 지난번에 억대로 돈 빌려주셨잖아요. 그 돈이 있으면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솔직히 아버지도 성인군자는 아니시라서 사업이 한층 더 어려워지자 정씨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혹시 돈 좀 갚아줄 수 없냐고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씨 아저씨는 월급을 달라고 형님 지금 돈 빌려준 거 유세하시는 거냐고 자기는 먹고 죽을 돈도 없다면서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돈 빌려간 사람이 벌벌 기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치사하게 길 필요까지도 없어요. 그냥 미안하다. 돈이 정말로 없다 하면서 솔직하게 낮은 자세로 말하면 그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정씨 아저씨는 자기가 필요할 때는 미안하다. 사정 좀 봐달라 하시면서 정작 저희가 어려울 때는 그런 식으로 나오셔서 제가 쭉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아버지 사업은 계속 어려워서 엄마 돌아가신 이후까지도 휘청거렸어요. 그때 일이 계기가 되어서인지 아버지도 나중에 사업이 안정화되고 나서 정씨 아저씨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하셨던 것으로 알아요. 처음에는 그리 자주 말씀 안 하시다가 세월이 흐를수록 자주 말씀하셨죠. 제가 있는 곳에서도 농담처럼 야 이제 빌려간 돈은 줘라 정씨야 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 아마 두 분만 계실 때는 더 자주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쁜 기억만 있는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씨 아저씨하고 좋은 기억도 많아요. 아저씨는 특히 저하고 저희 오빠한테 되게 잘해주셨거든요. 아저씨는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이혼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쭉 혼자 사셨어요. 그 때문에 아내와 아들, 딸이 모두 있는 아버지를 무척 부러워하셨고 저희를 보면 꼭 자기 자식 같다면서 예뻐하셨죠. 그리고 저희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정말 물심양면으로 저희 가족을 지원해 주시기도 했고요. 엄마가 고향집에 돌아가서 쉬실 때도 부족함 없이 지내시도록 집도 잘 돌봐주시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다 사다 주시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절반쯤은 거의 가족 같은 분인데 그놈의 돈 때문에 사이가 좀 애매해져 버린 거였죠. 아마 정씨 아저씨 입장에서도 저희가 섭섭하긴 하셨을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하고 난 이후로는 정씨 아저씨하고 별로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여전히 고향집이랑 땅은 관리 중이시라서 아버지하고는 가끔 통화하셨지만 저희랑은 특별히 마주칠 일이 없었던 거죠. 오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고향집에 가기 싫다면서 아예 내려가질 않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정기적으로 내려가서 쉬셨던 곳이라 엄마 흔적이 너무 짙게 남아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정씨 아저씨하고 저희는 그냥저냥 지냈어요. 아버지하고는 뭔가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지만 아버지도 정확하게는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매하고 아저씨는 정말 부딪힐 만한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대략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10여 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충격은 컸지만 그래도 가족들은 모두들 자기 자리를 찾아서 안정했고 오빠도 저도 각자의 가정에 충실한 동시에 아버지를 잘 모시려고 노력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래도 각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거나 엄마 계실 때처럼 섬세하게 돌봐드리지는 못했어요. 아버지는 원래 요리를 전혀 못하셨지만 저희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새로 요리를 배워서 잘 해먹는다고 열며 말라고도 하셨죠. 저희한테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아버지를 도와주는 거라면서 따로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저희한테 아버지는 강한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는 스스로 잘 돌보실 거라 믿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 사고가 일어났죠.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쓰러지신 거였어요.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 놀라서 손이 벌벌 떨렸어요. 남편이 진정하라면서 제 손을 잡고서 한참이나 안아줬는데도 놀람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물론 교통사고라는 게 언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 애도 어릴 적에 작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간 적도 있었고 친구도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어서 아예 없었던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제 평생 동안 너무 강한 분이었거든요. 사업이 어려울 때도 저희한테는 아무런 티도 내지 않으셨고 혼자서 술 한 병 드시는 모습만 봤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서 쓰러지셨다니 너무 놀랐던 거죠. 제 마음속에서 아버지는 언제가 되어도 항상 강인하게 버티고 서서 제 버팀목이 되어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준 건 오빠였는데 오빠가 제가 너무 놀랄까봐 남편한테 먼저 연락을 했더라고요. 오빠는 이미 응급실에서 아버지 처치는 끝났고 입원실이 없어서 자기네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오빠가 이미 상당히 경력 있는 의사로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빈 곳이 있어서 얼른 옮겼던 거였죠. 연락을 받은 후 저하고 남편은 급하게 병원으로 갔어요. 오빠가 아버지 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그 순간 오빠가 믿음직하고 마음이 놓이던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물론 다치셨지만 그래도 다른 건 괜찮아. 그런데 왜 못 일어나시는 거야? 뇌진탕인 것 같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일어나실 수는 있는 거지? 제 물음에 오빠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오빠는 믿음직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지만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무작정 당연히 아버지가 일어나실 거라고 말을 해줄 수는 없었던 거였죠. 오빠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저와 남편 역시 침울해졌어요. 울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누워 계신데 자식인 제가 우는 게 절대 좋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꾹 참았죠. 아버지 눈 못 뜨고 계시는데 제가 울면 마치 아버지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제가 참는 것을 보고 오빠가 기특하다는 듯이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죠. 일단 아버지 사업 쪽하고 집안일 쪽으로는 내가 다 연락 돌려놓고 처리를 해놓으마. 오빠 혹시 도와야 될 거 있으면 불러줘. 우리 같이 열심히 도울게.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형님.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업가였어요. 의사인 오빠가 아버지 사업을 돌보다가 힘든 게 있으면 얼마든지 도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오빠는 조금 피로한 듯한 얼굴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한테 간호할 필요 없다고 꼭 붙어있지 않아도 된다면서 오빠가 아예 알아서 간병인을 붙이겠다고 했죠. 그래도 저는 아버지가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거의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아버지 병실에 가서 잠깐이라도 아버지 손을 잡고 있다가 오고는 했었죠. 오랜만에 아버지 손을 오랫동안 잡고 있으니 참 많이 연세가 드셨더라고요. 손도 제 기억보다 작아지셨고 피부에 주름도 많아지셨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연세 드시고 지친 얼굴이 되실 때까지 난 대체 뭘 했나 싶어서 눈물도 많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지금 머리 쪽이 잘못되어 못 일어나고 계시지만 사진은 다친 곳 없이 괜찮으시니까 이제 일어나시면 어디든지 모시고 다니면서 살갑게 굴어야겠다 다짐도 했어요. 오빠는 아버지가 일어나실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답도 주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우신 지 불과 나흘이 지났을 때 정씨 아저씨가 찾아오셨어요. 아저씨는 황급히 오신 듯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남편도 일하러 갔고 오빠도 근무 시간이라 없는데 저 혼자 병실에 아버지를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갑자기 정씨 아저씨가 면회를 요청하셔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머, 아저씨가 오실 줄은 몰랐어요. 너 있었니? 아이고. 정씨 아저씨는 멈칫하다가 가까이 다가와서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저씨는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내려보다가 들고 온 음료수 박스를 옆에 놓으셨죠. 너희 오빠한테 소식 들었다. 최대한 빨리 올라왔어. 소식 듣자마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오빠가 그냥 별일 없이 일어나실 수도 있대요. 그러냐? 정씨 아저씨는 묘한 표정으로 저를 훑어보았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마음이 좀 약하고 소심한 편이었거든요. 걱정이나 근심도 되게 많은 편이었고요. 아저씨는 뭔가 기묘한 웃음을 짓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 오빠가 너한테 좀 다르게 말한 모양이구나. 나한텐 이제 일어나실 가망이 없다고 말하던데 말이다. 아무래도 너 걱정할까봐 좀 줄여서 말한 모양이지. 넌 어려서부터 걱정이 많은 아이였으니 오래비로써 널 배려한 것 같구나. 정씨 아저씨의 말에 저는 무척 놀랐어요. 오빠가 분명히 저한테는 어찌 될지 모른다면서 희망을 가지자고 했는데 정씨 아저씨한테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니요. 저는 놀라서 심장이 콩닥거렸는데 오빠한테 아무래도 이야기를 들어야겠더라고요. 아저씨 잠깐만. 저 잠시만 그 오빠 좀 불러올게요. 이야기 좀 들어야겠어요. 그래, 그러렴. 형님 곁엔 내가 있을 테니까.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급하게 병원 내에 있을 오빠를 찾으러 갔죠. 오빠한테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아서 아무래도 지금은 못 나오나 싶었지만 제 부재중 통화를 본 오빠가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내려왔죠. 저는 오빠한테 항의하듯이 물었어요. 오빠, 방금 정씨 아저씨 오셨어. 오셔서 이상한 말씀하시던데 아버지 못 일어나신다는 게 정말이야? 아저씨 오셨어? 빨리 오셨네. 오빠는 제 말에 대답하지 않은 채로 잠깐 뭔가 생각하는 듯한 눈치였어요. 오빠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니까 저는 너무 답답해져서 채근했지만 별로 대답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죠. 그럼 정말이구나. 정씨 아저씨가 말한 대로 아버지 못 일어나시는 거구나. 오빠가 답해주질 않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더라고요. 엄마를 잃었던 것도 너무 큰 충격이었는데 인생의 큰 버팀목이던 아버지까지도 이렇게 잃는구나 싶어서 앞이 깜깜했어요. 오빠는 제 어깨를 잡고서 작게 한숨을 쉬셨죠. 일단 가서 아버지 병실에 가자. 아저씨 얼굴도 좀 보고 확인할 것도 있고. 확인이라니? 뭘 확인한다는 거지 싶었지만 오빠는 의사였으니 뭔가 제가 모르는 걸 많이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었어요. 저는 거의 넋이 나간 채로 오빠한테 팔을 잡힌 채 아버지 병실로 갔죠. 그런데 아버지 병실 문 앞에서 아주 조금 문을 연 오빠가 순간 뒤를 돌면서 저한테 작게 속삭였어요. 쉿, 잠깐 조용히 해봐. 응? 하고 무슨 말인가 싶었죠. 오빠는 조금 연 문 틈새로 눈만 가져다 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도 크게 내지 않는 오빠의 모습에 저 역시도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면서 슬쩍 문틈을 살펴보았죠. 저는 순간 놀라서 입을 막았어요. 반면 오빠는 흔들림 없이 계속 병실 안을 보고 있었죠. 병실 안에는 정씨 아저씨가 아버지의 침대 곁에 서 있었는데 끊임없이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저희한테까지 간신히 들릴 정도의 목소리였죠. 형님이 그렇게 못되게 굴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벌을 받은 거지. 정말 인생은 자업자득이라니까. 형님이 나한테 그렇게나 박하게 굴었으니 이런 꼴로 누워있는 거 아니야? 아저씨는 낄낄거리면서 웃기까지 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버지 곁에서 대체 저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저는 속이 울컥했죠. 하지만 오빠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서 저도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렇게 죽어도 싸. 이거 노잣돈으로 가져다 가시오. 그러더니 돈 10,000원을 꺼내서 아버지 얼굴에 던졌어요. 아버지 얼굴에 맞은 10,000원짜리는 툭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고 저는 대체 제가 보고 있는 장면을 믿을 수가 없었죠. 나한테 월급도 안 주면서 돈값이란 소리가 나와? 그딴 식으로 사니까 당신 마누라도 죽고 당신도 이런 식으로 죽는 거야. 당신 마누라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나한테 빚쟁이 짓 하다가 죽은 거지. 안 그래? 당신은 몰랐겠지만 당신 죽은 마누라가 돈 욕심이 많았더라고 생각보다. 게다가 멍청하기까지 하고.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을 벌벌 떨었어요. 정씨 아저씨한테도 아내와 자식이 있었죠. 아내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하나 있는 자식은 지금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유일한 자랑거리였어요. 그렇게 처자식이 있으셨던 양반이 저희 돌아가신 엄마한테 저런 식으로 말을 하다니 정씨 아저씨는 혼잣말을 하다가 점점 더 흥분하면서 입에 침을 튀기면서 일장연설을 늘어놓았어요. 아버지는 어차피 의식이 없으셔서 아예 듣지도 못하실 텐데도 혼자 장광설을 늘어놓았죠. 사실 원래 정씨 아저씨는 다혈질에 흥분도 잘하는 성격이었어요. 지금도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저희가 왔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오빠는 잠시 문을 닫고 뒤로 물러났어요. 이제 아저씨 목소리가 커져서 문을 닫아도 약간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아저씨 왜 저러셔? 아버지하고 사이가 저렇게까지 안 좋았던 거야? 게다가 엄마한테까지 왜? 글쎄, 예상했던 대로라서 너무 놀라지 마라. 괜찮으니까 안심하고 있어. 오빠는 저를 토닥여 주셨어요. 오빠가 그렇게 듬직하게 나오니까 잠시 당황했던 저도 안심할 수 있었는데요. 곧 오빠는 문을 노크했어요. 순간 안에서 들려오던 목소리가 뚝 끊기더군요. 아저씨 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오빠가 정씨 아저씨를 보고 인사했죠. 마치 지금 처음 보는 듯 아주 자연스러운 인사였어요. 저는 차마 얼굴 표정을 잘 숨기지 못해서 오빠 뒤에 숨어있듯 서 있었고요. 정씨 아저씨는 처음엔 좀 당황한 눈치더니 곧 싱글벙글 웃으면서 오빠와 악수했어요. 아유 그래 연락받고 바로 올라왔다. 너희가 고생이 많구나. 형님은 나한테도 정말 은인인데 이런 사고를 당해서 정말 마음이 안 좋다. 예 그러시군요. 오빠는 무뚝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얼굴을 완전히 바꾸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정씨 아저씨는 오빠의 눈치를 살피면서 몇 마디 더 하다가 이제 가봐야겠다면서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멍하니 서 있는데 오빠가 아저씨를 바래다 주러 잠깐 나갔다 오고서 문을 꽉 닫았어요. 병실 문이 꽉 닫히고서 오빠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서 아버지의 팔을 살짝 두드렸죠. 아버지, 이제 일어나셔도 돼요. 저는 오빠가 순간 뭔가 착각을 했나? 충격이 커서 약간 이상해졌나? 싶었어요.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할지 모르는 아버지한테 의식도 못 찾으신 분한테 갑자기 저렇게 말을 건네다니 말이에요. 제가 오빠한테 손을 뻗어서 그만두라고 당기려는 순간 아버지 눈꺼풀이 꿈틀대더니 슬그머니 올라갔어요. 아버지는 눈을 잠시 깜빡이면서 빛에 적응하시는 것 같더니 저희 쪽을 눈만 돌려서 바라보셨죠. 갔냐 그 인간? 예, 제가 확실하게 보고 왔어요. 문도 꽉 닫았고요. 아버지? 오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한테도 좀 말해줘요. 이게 대체. 제가 너무 놀라서 입을 뻐끔대고 있으니까 오빠가 놀라지 말라는 듯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아버지는 몸이 뻐근한 것처럼 기지개를 펴시더니 얼른 일어나 앉아서 저를 다가오라고 해서 손을 잡아주셨죠. 미안하다. 놀랐지? 사실 이게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요?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그렇지 이게 뭐예요 대체? 저는 말을 하면서도 아버지가 정말 멀쩡하신 건가 급하게 아버지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확인했어요. 아버지도 멋쩍은 듯이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다고 확인해 주시더군요. 슬슬 제가 속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는 정말로 별다르게 편찮으신 데가 없었고 크게 다치신 곳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오빠를 노려보니까 오빠도 머쓱한 얼굴이 되더군요. 교통사고가 났던 것은 사실이야. 여기저기 근육 놀라고 뼈 촬영도 필요했고 그래서 입원하신 거야. 그런데 왜 나한텐 그렇게 말했어? 괜히 걱정하고 놀라고 있었잖아. 별건 아니야. 그냥 그 녀석 정씨 때문에 그랬다. 아버지는 웃으면서 제 손을 토닥여 주셨지만 놀란 제 가슴은 쉽게 가라앉지를 않았어요. 제가 울먹거리면서 화를 내자 오빠와 아버지가 같이 붙어서서 저를 달래주었죠. 한참이나 화를 내다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하기는 했어요. 멀쩡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사경을 헤매는 것처럼 꾸며내다니 말이에요. 제가 설명하라는 듯이 아버지와 오빠를 노려보았더니 두 사람이 머쓱해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죠. 이야기인 즉슨 정씨 아저씨가 요즘 이상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도 뭔가 수상한 일이 있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건만 돈이 필요한지 자꾸만 아버지한테 땅을 팔아서 자기한테 한몫 떼달라는 둥, 집을 임대 놓아서 월세를 자기를 달라는 둥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한대요. 최근에 금이야 오기야 기르는 그 아들 하나가 유학을 보내달라고 떼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시골에서 일껏 돈을 벌어서 아들 사교육비 대서 좋은 학교를 보내놨는데 거기에서 유학까지 가겠다니 사실 정씨 아저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죠. 정씨 아저씨는 아버지와 나이는 비슷했지만 결혼을 늦게 해서 아직 아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게다가 워낙 응석바지로 길러놔서 이것저것 내놓으라는 게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남의 집하고 땅 관리해주면서 월급 받아먹고 사는 정씨 아저씨로서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을 거예요. 이미 어학연수도 다녀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 별걸 다 요구하나 보네. 그래, 정씨가 그 어학연수 비용 될 돈도 없었을 텐데 그걸 내줬더구나. 희한했어. 그동안 어디서 돈을 빼돌렸는지 말이야. 사실 그 아들내미 대학 등록금도 내가 나중에 갚으라고 내주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어학연수까지 보내고 유학까지 보낸다고 날뛰고 있으니 뭔가 일을 꾸미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정 씨의 진짜 속마음을 알려고 일부러 가볍게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한 거였는데 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그래놓고 나한테 와서 노잣돈을 달라고 10,000원을 얼굴에 던지고 그 10,000원까지 주워서 가져갔지 그 인간. 게다가 좀 이상했다. 너희 엄마까지 꺼내서 왈가왈부를 한다는 건. 아버지는 한동안 깊이 생각에 잠기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흥분했었지만 아버지와 오빠가 길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때쯤엔 납득한 상태였죠. 사실 아버지는 애초에 교통사고로 한 일주일 입원한다고 한 건데 저만 사경을 헤맨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가 붙어서 저한테 전부 설명을 해주고 간호사가 오면 저를 데리고 나가는 방식으로 저한테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 뭐 별 수 없었죠. 일단 당분간은 정씨 아저씨에게만큼은 아버지가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고 하기로 했어요. 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와 오빠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러마 하고 했지요. 그리고 며칠 뒤 정씨 아저씨한테서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가만히 보니 오빠는 좀 어렵고 무서운데 저는 만만하니까 저한테 연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저씨가 한 말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너나 네 오빠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좀 빌려가셨거든. 내가 힘들어서 상환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말이다.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하지만 기가 약한 제가 듣기에는 좀 위압적인 것 같은 말투로 말씀하셨죠. 너희 오빠는 남편한테 말하지 마라. 남자들이라 큰일 나는 사람들이고 이런 거에 신경 쓰면 안 되잖니. 그리고 내가 알아서 말할 거니까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빌린 돈인데 너라도 나한테 갚아줘야지. 안 그래?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살아야 하는 거잖니. 평생 내가 너희 집하고 가족한테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어. 이럴 땐 네가 나한테 좀 갚아주면 좋을 것 같구나. 정씨 아저씨는 아주 자애로운 듯한 말투로 간혹 어릴 때 어린아이였던 저를 혼내던 것 같은 말투로 저한테 어머니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제가 전혀 모르던 일이라서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둘러댔죠. 아저씨는 계속 저한테 대답을 강요하다가 결국 오빠와 남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신신당부라고서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서 너무 속보이는 아저씨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 아버지와 오빠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굉장히 당황해서 먼저 돈을 송금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 집이 그래도 꽤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편이고 저는 솔직히 좀 마음이 약하고 걱정도 많은 편이었거든요.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정말 싫어하고요. 정씨 아저씨는 그 점을 알고서 저한테 전화를 했을 거예요. 오빠와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는 것도 그래서였겠죠.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진 빚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바깥일 하는 사람들 귀찮게 하지 말고 네 주머니 돈 꺼내서 내놔라 이거였을 거예요. 제가 저희 엄마랑 성격이 굉장히 비슷했고 정씨 아저씨는 저희 가족을 잘 알고 있었으니 이런 짓을 하려는 거였겠죠. 반면 저희 오빠는 무뚝뚝하면서 약간 따지고 드는 성격이었거든요. 아버지야 인정 많고 자비로운 면도 있었지만 말이에요. 정씨 아저씨 입장에서는 오빠가 끼어드는 게 싫었겠죠. 저희 남편도 사업하는 사람이니 돈에 민감해서 귀찮았을 거고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정씨 아저씨한테 사진 하나가 전송이 되었더라고요. 차용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려 돈 1억을 빌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씨 아저씨의 사인과 엄마의 사인이 둘 다 들어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엄마 필적이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한참이나 사진을 들여다봤지만 좀 어둡고 작게 찍혀 있어서 뭐가 이상한지는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저는 그날 정씨 아저씨가 아버지 병실에 다녀간 이후로 항상 통화 녹음을 켜놨었거든요.
그 말은 오늘 정씨 아저씨가 했던 말이 전부 다 녹음되었다는 뜻이었죠. 저는 아예 핸드폰을 들고서 아버지 병실로 찾아갔어요. 일단 교통사고 후이기 때문에 1, 2주는 입원해 계실 예정인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고서 오빠까지 호출해서 부르셨죠. 한참 일이 바쁠 텐데도 시간을 내서 내려온 오빠는 제가 통화 녹음을 켜서 들려주자 어이가 없는지 한참이나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정씨 아저씨 이야기 아예 사실 무근이죠. 그런데 아저씨가 이런 사진도 보내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정씨 아저씨한테서 전송된 사진을 꺼내놓자 아버지가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보셨어요. 오빠도 건네받아서 보다가 사진을 한참이나 키워서 꽤 오래 관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엄마 필체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위쪽에 채무자 채권자 글씨 쪽이 합성한 흔적이 있네요. 뭐 정말? 저는 엄마 필체 쪽만 살피느라고 아예 그쪽은 살펴보지도 못했거든요. 아버지도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다시 살펴보니 정말로 채권자 채무자 쪽 글씨 주변 종이 색깔이 이상하더라고요. 오빠는 흘끗 다시 한번 보고서는 눈을 찌푸렸어요. 아버지, 이거 분명히 아저씨가 엄마한테 받은 문서를 합성해서 보낸 것 같아요.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다만 아버지는 순간 얼굴이 지독하게 어두워지셨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또 나만 모른다는 생각에 답답해서 이번엔 오빠한테 다가가 나한테도 말해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고향집에 내려가서 자주 쉬시고는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시 정씨 아저씨와 같이 살던 아들하고도 많이 친해졌고 정씨 아저씨하고도 친분도 깊어지셨는데요. 당시 아들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애를 도시에 보내서 공부시키고 싶었던 정씨 아저씨가 아마 돈이 필요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버지한테도 은근슬쩍 돈을 더 빌려줄 수 있느냐, 월급을 올려줄 수 있느냐 말이 많았다고 그래요. 심지어 진짜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시긴 지났지만 여전히 저희 집이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는데도 말이에요. 물론 정씨 아저씨 자신도 저희 사정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아무래도 엄마가 그 당시 정씨 아저씨의 한탄을 들어주다 못해서 돈을 빌려주셨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마음이 약하고 아이들을 예뻐하는데 하도 애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집을 구해야 하는데 구할 수가 없다고 정씨 아저씨가 계속 호소를 하니까 견디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도 정씨 아저씨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때 계속 졸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대로라면 아버지도 아저씨한테 돈을 주셨을 텐데 당시 저희 아버지 사업이 너무 어려웠고 게다가 어려운 시기에 정씨 아저씨가 안면을 바꾸었던 것 때문에 아버지도 심정이 상하셨던 때라서 빌려주진 않으셨던 거였죠. 하지만 정씨 아저씨는 그걸 알고 어머니한테 호소를 했던 거고, 그래서 차용증을 쓴 걸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합성을 한 거라고요? 그래, 당시 너희 어머니 통장에서 1억이 빠져나갔길래 무슨 일인가 했지만 본인 돈이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업용이라서 너희 어머니 명의하고 내 명의를 같이 써서 알고 있었지. 아무래도 당시 돈 돌려주지 않던 정씨 아저씨 때문에 엄마 우울증이 더 깊어졌던 것 같아. 그때 아버지 사업이 워낙 힘들었던 때였으니까. 오빠가 우울한 말에 저는 아찔해졌어요. 사실 저희 엄마 마음은 제가 가장 잘 알 수 있었거든요. 마음은 약하고 정에 이끌려서 덜컥 큰 돈을 빌려줬는데 정작 빌려간 쪽에서는 뻔뻔스럽게 나 몰라라 하면서 모르쇠로 나온다면, 그리고 남편은 사업자금이 달려서 힘들어 미치려고 한다면 우울증이 안 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우울증 때문에 결정적으로 엄마 건강이 악화되었었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숨도 쉬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똑같이 저한테 돈을 받아내려고 시동을 걸었던 거죠.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물증만 없었던 상황에서 정씨 아저씨가 스스로 물증까지 내보인 상황이라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고 오빠는 그 때문에 바쁠 거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수작을 걸었던 거겠죠. 아버지는 별로 놀랄 일은 아니라는 듯 침착하셨지만 무척 우울해 보이셨어요. 사실 당연하죠. 거의 평생 동안 어려서부터 함께 믿고 의지해온 후배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등을 쳐왔고 심지어 엄마에게 그런 식으로 피해를 입혔던 게 사실로 드러났으니 말이에요. 아버지와 오빠가 계획을 저한테 이야기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정씨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일단 다음날 오후에 병원으로 오라고 그랬죠. 오빠가 있으니 정씨 아저씨가 꺼려했지만 그곳 아니면 제가 만나지 않는다고, 일단 만나서 엄마가 빌리신 돈 먼저 갚아주겠다고 하자 아저씨가 그러마하고 약속했어요. 다음날 오후 저는 아버지 침대 곁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눈을 감고 누워 계셨죠. 정씨 아저씨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안에 오빠가 없는 것을 주의 깊게 살핀 아저씨가 안도한 얼굴로 제 앞에 와서 앉았죠. 자, 네가 가슴은 아프겠지만 어쩌겠니? 돈은 준비했지? 네, 하지만 그건 저하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여기 너 말고 누가 있다고? 누구하고 이야기하라는 거냐? 그 순간 아버지가 일어나 앉으셨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일어나 앉으시자 아저씨가 기겁을 하면서 뒤로 물러나셨죠. 거의 튕기듯이 물러난 채로 아저씨가 손을 떨었어요. 형님! 그래. 아버지가 무거운 낯빛으로 아저씨를 노려보자 아저씨는 어쩔 줄 모르다가 당황한 채로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그 앞에는 오빠가 서 있었죠. 오빠는 밀고 들어와서 문을 뒤에서 닫았어요. 차분하게 아저씨를 데리고 들어와서 다시 의자에 앉히자 아저씨가 뻣뻣하게 굳어서 앉더라고요. 자네, 대체 무슨 짓이지? 아버지는 침착하게 아저씨를 추궁했고 아저씨는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사경을 헤매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아버지가 너무 멀쩡하게 일어나 앉았고 아저씨가 제일 꺼려하는 오빠까지 같이 들어와 있으니 몸둘 바를 몰랐던 거죠. 오빠는 차분하게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아저씨와의 녹음된 통화 내용을 틀었고 그 후에는 아저씨가 보낸 차용증 이미지를 화면에 띄웠어요. 합성을 너무 어설프게 하셨던데요. 동생을 속이려면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쉽게도 눈에 너무 잘 띄어요. 이런 어설픈 글자 합성은. 아내가 자네한테 돈 빌려줬을 거라는 짐작은 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 딸한테까지 사기를 치려고 접근할 줄은 몰랐지. 아버지는 아주 많이 실망했고 슬픈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아마 우리 가족끼리 전부 이야기를 나눴고 속사정을 다 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정씨 아저씨는 얼굴색이 변한 채로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을 것처럼 바닥에 꿇어 앉아서 연신 빌기 시작했죠. 아니요, 형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지금 제가 돈이 너무 모자라서 그래서 그만.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고 오빠도 마찬가지로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한켠으로 비켜나 있었고요. 그나마 제가 마음이 약해 보이는지 저한테 다가오려고 했지만 오빠가 막아섰죠. 아저씨는 한참 동안이나 자기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를 설명하다가 기어코 자기 아들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저희 엄마가 정말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었던 거다. 자기가 뭘 어떻게 했던 건 아니다. 정말로 형수님이 갔을 때까지 아저씨 본인이 돈을 못 갚아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형수님 앞에서 설설 기었다. 아저씨가 제발 봐달라고 빌면서 털어놓은 이야기들이었어요. 물론 아저씨가 저희 엄마를 협박하거나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도 정말 가엾다고 여겨서 돈을 빌려주셨을 거예요. 워낙 동정심 많고 마음이 약한 분이었거든요. 다만 정씨 아저씨는 그걸 빌미로 해서 저를 정말로 사기치려고 하다가 걸렸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죠. 게다가 아버지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억하심정을 품은 채로 얼굴에 돈을 던지기까지 했으니 정씨 아저씨가 매달리셨지만 아버지는 아저씨한테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서 당장 집과 땅 전부 내놓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애한테 주고 있던 대학 등록금과 그동안 빌려간 돈도 빨리 갚으라고 선고하셨죠. 사실 그 돈을 주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는 꼬박꼬박 차용증을 받아놓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정씨 아저씨는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태까지는 아버지가 빌린 돈 갚으라고 해도 그냥 말로 하는 이야기 정도였지 정말로 정색하고 당장 나가라고 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정씨 아저씨가 결국 형님 그렇게 인색한 분이셨나 하고 인정이 너무 없으시다면서 발악하듯이 말하니까 아버지가 매섭게 아저씨를 노려보셨어요. 자네가 그래도 내 오랜 후배이자 지인이니까 가만히 두는 거야. 마음 같아선 자네 때문에 우울증도 져서 힘들게 살았던 내 아내 때문에라도 그냥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어. 지금까지 안 갚은 돈하고 차용증이며 내 딸한테 했던 통화, 차용증 합성까지 전부 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건 자네가 오랜 후배였고 또 아직 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이기 때문이야. 알겠어? 아버지의 날카로운 말에 결국 아저씨는 울면서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저씨가 나간 후 오빠가 마땅치 않다는 듯한 말투로 말했죠. 아버지, 정말 신고 안 하시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미 많이 힘드신 듯한 얼굴이셨죠.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아버지 곁에 가서 손을 꽉 잡아드렸어요. 엄마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면서 병이 악화되었던 건 분명 한이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씨 아저씨가 아직 아들도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에 잡혀 들어가면 큰일이잖아요. 결국 돈을 빌려주셨던 것도 엄마가 정씨 아저씨 잘 되라고 빌려주셨던 거고요. 저한테까지 사기를 치려던 건 괘씸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세상사 사이다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이미 정씨 아저씨한테서 일자리와 집,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가라고 한 상황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이후로 정씨 아저씨는 아버지의 서슬퍼런 명을 여기지 못한 채로 정말로 짐을 모두 싸서 나갔어요. 안 나가면 아예 포크레인이라도 불러서 집을 갈아 엎어버릴 거라고 화를 내시던 아버지는 정씨 아저씨가 이사를 나가셨다고 하니 씁쓸한 표정이 되셨죠.
아마 그 집 아들은 등록금이 모자라서 다음 학기 휴학을 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언제든 우리 가족 뒤통수를 칠 수 있었던 사람을 내보낸 거라 우리 모두가 다행이라고 여겼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 해도, 고소를 하지 않은 것만 해도 우리로서는 너그럽게 행동한 거라고 생각이 되었으니까요. 제가 겪었던 씁쓸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랜 사이라고 너무 곁에 사람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